3월 봄보다 먼저 피어나는 야구의 시간 앤드 황승경 예술학 박사문화 칼럼니스트. 실패를 안고도 다시 야구처럼. 3월이면 야구 팬의 마음은 먼저 깨어난다. 아직 공기는 차갑고 겨울의 그림자는 길게 남아있지만 야구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얼굴, 새 유니폼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올해는 다르다는 익숙한 문장. 해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세월이 쌓일수록 이 반복은 의례처럼 느껴지고 그 의례는 어느새 한 해를 넘어서는 문턱이 된다. 2026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금 야구팬은 다시 야구의 시간을 맞는다. 그리고 자연스레 묻게 된다. 왜 우리는 이 오래된 스포츠를 여전히 기다리는가? 왜 야구는 늘 인생과 닮았다고 느껴질까? 봄보다 먼저 피어나는 것은 언제나 그라운드의 흙냄새다. 손끝에 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냄새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다. 우리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렇게 야구의 시간은 단순한 경기 일정이 아니라 마음의 계절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첫사랑의 기억처럼 또 누군가는 청춘의 잔상처럼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렇게 시즌의 시작은 늘 새로운 봄의 첫 문장이 된다. 야구는 실패를 전제로 설계된 스포츠. 야구장은 독특한 공간이다. 4개의 베이스가 이어 만든 다이아몬드 형상 위 단순한 질서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난다. 투수는 어떻게든 주자를 내보내지 않으려 하고 타자는 어떻게든 1루에 도달하려 한다. 단 한 걸음, 단 한 베이스를 둘러싼 수싸움. 이 짧은 거리 위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기술을 넘어 심리와 인내, 판단과 용기의 경쟁이 된다. 투수의 손끝에서 떠난 공은 18.44m를 날아 포수 밑으로 향한다. 타자는 그 찰나의 모든 계산을 끝낸다. 치느냐, 보내느냐, 참느냐, 버리느냐. 이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때로는 한 선수의 인생을 뒤흔든다. 투수의 팔은 계절을 가르고 타자의 방망이는 시간의 속도를 바꾼다. 그라운드 위에서 공 하나가 날아가는 동안 관중석의 수천 명은 동시에 숨을 멈춘다. 아무 말도 없지만 모두가 같은 박동을 느낀다. 그것은 함께 살아있음의 리듬이다. 야구에는 정답이 없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결과는 예측을 비켜간다. 완벽한 투구가 안타로 이어지기도 하고 빗맞은 타구가 담장을 넘기도 한다. 그래서 야구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더 인간적이다. 한올로 선수는 말했다. 야구는 실패를 전제로 설계된 스포츠다. 이 말대로다. 10번 중 3번 안타만 쳐도 리그 정상급 타자가 된다. 7번 실패를 끌어안고 서 있는 것이 실력이다. 이 통계는 야구의 본질이자 인생의 이름을 닮았다.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한 번 실수는 무능의 증거처럼 여긴다. 그러나 야구는 속삭인다. 매번 잘하지 않아도 된다. 삼진 다음엔 홈런이, 실책 다음엔 호수비가 기다린다. 실패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순간에도 그라운드의 흙은 여전히 따뜻하다. 이 흐름이 주는 위안은 깊다. 실수할 권리, 다시 시도할 기회, 만회의 가능성. 야구는 이를 규칙 속에 품는다. 투수 손끝의 흙가루처럼 실패는 흔적이지만 더 큰 이야기의 장치다. 그라운드에 떨어진 공처럼 실패도 다시 떠오를 순간을 기다린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그 기다림은 삶의 온기로 우리 안에 자란다. 그 온기가 겨울의 차가운 손끝을 녹이며 다시 한번 공과 방망이를 쥐게 만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서사. 야구는 늘 희망을 이야기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패자가 아니라고. 이 메시지는 경기장 밖의 삶과도 닮아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일찍 포기한다.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좌절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다. 그러나 야구는 끈질기게 말한다.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고. 이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다. 이 말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인물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다. 뉴욕 양키스 시절 그는 수없이 많은 극적인 역전승을 경험했다. 한 경기에서 양키스는 8회까지 6점 차로 뒤지고 있었다. 관중 상당수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그는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야구는 늘 마지막에 대답해. 그리고 그날 양키스는 9회 말 대역 전극을 만들어냈다. 그의 말은 그날 이후 하나의 격언이 됐고 야구의 상징적 언어가 됐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 속에도 이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셀 수 없이 많다. 9회 말 투아웃 이후 터진 끝내기 안타, 연속 사고와 볼넷, 그리고 믿기 힘든 말로 홈런.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함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 장면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집단적 감정의 분출이 된다. 우리는 그 순간
패배 직전의 절망과 승리의 환희가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를 체감한다. 야구는 끝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가기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서사가 시작될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서사를 선사하는 야구, 그 중에도 한국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야구는 프로야구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에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는 반복되던 노동과 긴장 속에서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열어주었다. 라디오와 흑백 TV를 통해 전해지던 경기 중계는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매개가 됐고,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라디오 중계를 들으며 점수판을 상상하던 기억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리그를 넘어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정 팀을 응원하는 일이 더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돼간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유럽 프로축구가 1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온 팀 사랑으로 한 집안의 역사를 만들어왔듯 한국에서는 야구가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처음 야구장을 찾았던 아이들은 이제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다. 유니폼은 대물림되고 응원가는 세대를 건너 이어진다. 그렇게 팀에 대한 기억은 가족의 기억이 되고 공동체의 서사가 된다. 야구장에서 우리는 독특한 공동체적 경험을 한다. 각자의 삶에서 잠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른다. 선수마다 정해진 등장곡이 울려 퍼질 때 관중석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된다. 이름 모를 이들이 동시에 손을 흔들고 동시에 숨을 멈춘다. 이 집단적 리듬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함께 있음의 감각을 다시 불러온다. 야구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례 공간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경기 시작을 앞둔 구장에는 다양한 얼굴이 모인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오랜 친구와 함께 온 중년 부부, 혼자 자리를 지키는 노신사까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이 이 공간에서 잠시 겹친다. 낯선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장면에 동시에 숨을 멈추는 경험. 야구장은 그렇게 낯선 이들이 하나로 묶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의 감동은 더욱 크다. 우리는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다. 2025년 9월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관중이 응원하고 있다. 뉴스 1.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봄. 2024년 KBO 리그는 사상 최초로 1088만 관중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1231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야구가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다. 한때 느리고 복잡한 스포츠 젊은 세대와 멀어진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야구는 더 단단해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기록보다 얼굴, 성적보다 과정. 부상에서 돌아온 투수의 첫 등판, 무명 신인의 데뷔 첫 홈런, 은퇴를 앞둔 베테랑의 마지막 시즌. 우리는 숫자보다 이 장면들을 기억한다. 야구의 인기는 선수들의 몸값 상승이라는 또 다른 풍경도 만들었다. 일부 스타 선수들의 연봉은 20억 원을 훌쩍 넘고 FA 시장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 뒤에는 소수의 선수에게만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와 선수. 다수가 여전히 불안정한 현실이 공존한다. 한 번의 성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환경 속에서 성장의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 하지만 야구가 요구하는 힘은 훨씬 느리고 조용하다. 투수는 몇 해에 걸쳐 투구를 다듬고 타자는 수천 번의 헛스윙 끝에 단 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을 얻는다. 이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투지가 아니라 인내다. 남보다 빠르기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태도. 야구는 이 느린 성장을 존중한다. 그래서 야구는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잊히는 시대에 더욱 귀하다. 물론 이 열기에는 그림자도 있다. 인기 경기는 매진되고 안표 거래는 일상이 됐다. 웃돈 없이는 좋은 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은 야구가 모두의 스포츠라는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다. 3월 12일 시범 경기에 첫 공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야구의 시간은 시작됐다. 신인의 첫 등장, 베테랑의 마지막 불꽃,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의 재기 예상을 깨는 반전. 이 모든 서사는 다시 다이아몬드형 그라운드 위에서 다시 펼쳐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닮은 한 장면을 발견한다. 야구가 좋은 이유는 단순하다. 야구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실패를 견디는 법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건네기 때문이다.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진실은 인생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시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절반쯤은 행복해진다. 진실이 반드시 사실과 같을 필요는 없다. 엔드 황승경. 아들이 완성한 아버지 이야기 영화 픽피시. 아버지는 말 대신 이야기를 택했다. 이야기는 허풍 아닌 생존을 위한 언어. 팀 버턴 감독의 4부곡 스민 작품. 어릴 적 거대했던 아버지 아들 품에 안기다. 영화 빅피쉬 속 아버지 에드워드는 늘 자기 삶의 한복판에 서서 말 대신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었다. IMDb. 어릴 적 아버지는 한없이 커 보였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고 그 말 앞에서 어린 나는 의심을 품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내 세상을 조금씩 넓혀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더는 커 보이지 않았다. 말수는 줄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과거만 남았고 지금의 삶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자식은 성장하고 아버지는 점점 이야기 속으로 물러났다. 영화 빅피쉬 비그 피쉬 2004는 바로 이 어긋남에서 출발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라는 오래된 인간의 언어를 통해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여정이다. 아들 윌 블럼빌리 크루더백의 아버지 에드워드 엘버트 피니는 한때 완벽한 영웅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요한 맥그리거는 언제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는 홍수로 불어난 강을 건너 병원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움직인 것처럼 어린 아들에게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진실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낸 사람처럼 보였고 아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 학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세상에 나가도 겁나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특별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일상을 모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닌 사람, 그 자체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들의 시선은 달라진다. 아버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전히 청산유수로 풀어놓는다. 마녀가 미래를 보여주고 거인이 친구가 되며 유령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이야기. 한때는 신비롭기만 했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바뀐다. 그게 정말 사실이야?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또 다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꺼낸다. 아들에게 그것은 회피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왜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왜 실패와 두려움, 후회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가? 의심은 불편함이 되고 불편함은 서서히 분노로 변한다. 결혼식 사건으로 끊어진 부자간 대화의 실타래. 결정적 사건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벌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제는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순간.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또다시 자신의 모험담을 꺼낸다. 하객 앞에서 익숙한 이야기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사람들은 웃고 박수친다. 그 사이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진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친다. 지금은 내 이야기를 할 타임이라고. 제발 멈춰줘.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예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다. 윌의 외침은 아버지가 가진 이야기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을 더는 회피하지 않으려 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었을 뿐이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윌은 한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 이야기는 그렇게 끊긴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 제시카 랭로부터 연락이 온다.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다. 윌은 내키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여전히 이야기를 한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윌의 마음은 복잡하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황당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가? 아버지는 힘겨운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대신 삶을 견디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IMDb.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아들은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말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속 장소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과 마주한다. 이야기 속 거인은 실제로 존재했고 서커스단 역시 실제했다. 유령 마을 스펙터도 완전한 허구는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는 현실을 훨씬 크고 화려하게 부풀려 말했을 뿐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아버지가 왜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라 삶을 견디기 위한 언어였다. 가장으로서 그는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그대로 꺼내 보일 수 없었다. 대신 인생을 이야기로 바꾸어 건넸다. 마녀는 미래를 보여주고 거인은 친구가 되며 서커스단과 함께 떠돌고 유령 마을은 삶의 한 지점으로 등장한다. 그렇게 현실의 고단함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덜 무겁게,
조금 더 견딜만한 모습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아들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무게로 다가갔다. 어릴 적에는 마음을 설레게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된다. 허풍처럼 들리는 이야기는 더는 모험담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진다.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늘 듣는 사람으로만 남고 정작 자신의 삶은 좀처럼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 갈등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설명하지 않는다.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이 속한 세대는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의 아버지들처럼 대공황과 전쟁을 통과한 미국의 아버지 세대다. 그는 어린 시절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체득했고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장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지나며 누구보다 단단해져야 했다. 그 세대에게 감정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다. 불안은 숨기고 두려움은 삼킨 채 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말한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견디고 가족 앞에 끝까지 서 있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어릴 적 크게만 보이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품에 안겨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다. IMDb. 판타지는 도피가 아니라 삶의 번역이었다. 허풍처럼 들리던 아버지의 판타지는 사실 그가 살아온 삶을 다른 언어로 옮긴 이야기다. 어린 시절 마녀를 찾아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았다는 대목에서 그는 두려움보다 이상할 만큼 차분하다. 끝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미리 보았다는 말은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로 결심한 순간을 이야기로 바꾼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후 그는 마을을 떠나 떠돌며 살아간다. 거인을 만나고 서커스단에 들어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삶. 허풍처럼 들리지만 이는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낸 한 청년의 초상에 가깝다. 멈추기보다 움직이며 버텨야 했던 시간은 점점 더 큰 이야기로 남는다. 여정 중에 등장하는 유령 마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곳은 머물기만 하면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남아 안정을 선택하지만 아버지는 미련 없이 떠난다. 지금의 평온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빨리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책임져야 할 삶을 미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가족을 꾸리고 아버지가 된다. 이 이야기는 원작자 데니얼 월리스의 개인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대신 흩어진 이야기들과 불확실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깨닫는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던 이야기의 온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실을 밝히기보다 기억과 감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선택한다. 진실이 반드시 사실과 같을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영화 전체를 조용히 관통한다. 말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뒤늦은 이해. 원작의 이야기는 영화로 옮겨오면서 더 또렷해진다. 이 작업을 맡은 감독이 팀 버턴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는 늘 세상의 중심에서 피켜난 사람들 쉽게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인물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온 감독이다. 그런데 빅피쉬를 만들던 때 개인적으로도 큰 이별을 겪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있다. 그래서 영화엔 팀 버턴의 마음이 깊이 스며 있다. 기괴하고 화려한 판타지 대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와 말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뒤늦은 이해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미묘한 거리를 더욱 또렷이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설명이 언제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삶의 어떤 진실은 말보다 시간과 선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속에 남는다. 아버지의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그의 삶을 이루는 기억의 조각들이다. 영화의 마지막 아버지는 더는 이야기를 할 힘이 없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 말한다.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배웅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하기보다 이해한다. 그 이해는 동조가 된다. 그는 더는 사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세계로 아버지를 떠나보낸다. 이야기는 그제야 거짓이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이어 말하는 완성의 순간. 빅피쉬의 제목은 새롭게 읽힌다. 큰 물고기는 허풍이 아니라 쉽게 붙잡히지 않는 삶 자체다. 얕은 설명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존재.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아들은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이해한다. 하지만 영화는 말한다. 늦어도 괜찮다고. 이해는 언제나 마지막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이 영화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면서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어른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젠가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말 대신 이야기로 남길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난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이어 말해준다면 그 삶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워질 것이다.
빅피쉬가 끝내 도달하는 지점은 단순하다. 인간에게 남는 것은 성과도 기록도 완벽한 사실도 아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이어 말해주는 이야기다.